안녕하세요. 나지막이 읽는 밤입니다. 오늘은 잭 런던의 단편소설 잃어버린 얼굴을 준비했어요. 혹독한 북쪽의 눈밭에서 한 남자의 마지막 순간이 펼쳐집니다. 고통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인간의 자존과 마지막 선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존엄을 지키려 한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 수비엔코프는 쓰라림과 공포로 가득한 긴 길을 걸어왔다. 유럽의 대도시들을 그리워하며 마치 고향을 찾아가는 비둘기처럼 헤매던 그는 이제 세상 끝 러시아령 아메리카의 눈 위에 앉아 있었다. 팔은 뒤로 묶인 채 곧 시작될 고문을 기다리며 그의 눈앞에는 거대한 코사크 병사가 눈밭에 엎드려 신음하고 있었다. 그 거인은 이미 남자들의 손을 떠나 여자들에게 넘겨졌고 여인들은 남자들보다 더 악랄하게 그를 다루고 있었다. 그 끔찍한 비명을 들으며 수비엔코프는 몸서리를 쳤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바르샤바에서 눌라토까지 오랜 세월 목숨을 손에 쥐고 살아온 그에게 단순한 죽음 따위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다. 하지만 고문은 달랐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모욕하는 일이었다. 그가 싫었던 것은 단지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이 자신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지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는 분명 기도하고 구걸하고 애원하게 될 것이다. 앞서 죽어간 큰 이반처럼 말이다. 그것은 끔찍한 일이었다. 미소와 농담 한마디로 담담하게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육체의 고통에 영혼이 흔들리고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친다면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었다. 도망칠 기회는 없었다. 폴란드의 독립이라는 불타는 꿈을 품은 순간부터 그는 운명의 꼭두각시가 되어 있었다. 바르샤바에서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시베리아의 광산에서도 캄차카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그리고 모피 도둑들의 낡은 배 위에서도 운명은 언제나 그를 이곳으로 몰아왔다. 그렇게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미 그의 마지막은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섬세하고 예민한 신경을 가진 한 인간, 시인이고 예술가였던 그가 이렇게 거칠고 잔혹한 세상에서 살다 세상 끝의 어둠 속에서 죽도록 운명지어졌던 것이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저기 쓰러져 있는 것이 바로 큰 이반이었다. 신경이 둔한 강철 같은 사내, 코사크 출신의 해적, 고통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무쇠 같은 남자였다. 하지만 이 눌라토 인디언들은 그 무쇠 같은 이반의 신경을 찾아내어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었다.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이반은 자신의 강인함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이미 그가 버틴 시간은 다른 포로들의 2배나 되었다. 수비엔코프는 더 이상 그 끔찍한 비명을 견딜 수 없었다. 왜 이반은 아직 죽지 않는 걸까? 그가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러나 이반의 비명이 멈추면 그 다음은 자신의 차례였다. 그리고 저기 야카가가 있었다. 그는 이미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불과 일주일 전 수비엔코프는 그를 요새에서 내쫓았고 개 채찍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제 그 상처의 자국이 아직도 그의 얼굴에 남아 있었다. 야카가는 분명 자신에게 더욱 정교하고 잔혹한 고문을 준비해 두었을 것이다. 그때 이반의 비명소리가 한층 커졌다. 여인들이 그 위에 손뼉을 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수비엔코프는 그들이 자행한 끔찍한 짓을 보고 히스테릭하게 웃기 시작했다. 인디언들이 놀라 그를 바라봤지만 그는 웃음을 멈출 수 없었다.
이래서는 안 됐다.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다잡았다. 경련하듯 떨리던 웃음이 조금씩 가라앉아 그는 다른 생각을 하려 애썼다. 그리고 자신의 지난 삶을 되짚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아버지, 얼룩무늬 조랑말, 그리고 프랑스어를 가르치며 몰래 낡은 볼테르 책을 건네던 가정교사를 떠올렸다. 파리의 거리, 침울한 런던, 화려한 비엔나, 그리고 로마의 햇살이 떠올랐다. 그리고 젊은 날 그와 함께 폴란드의 독립을 꿈꾸던 젊은이들의 얼굴도 보였다. 그들이 왕을 다시 바르샤바의 왕좌에 앉히겠다는 꿈을 꾸던 시절이었다. 그것이 바로 이 길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들 중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다. 그는 하나씩 그 젊은 영혼들의 끝을 떠올렸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처형된 두 사람을 시작으로 감옥의 간수에게 맞아 죽으니 끝없는 유형의 길에서 쓰러져 가니 열병으로 채찍으로 광산의 어둠 속에서 사라진 이들. 언제나 그것은 잔혹함의 연속이었다. 그들은 야만 속에서 죽어갔다. 탈출 후 마지막 두 명은 코사크와의 싸움 끝에 죽었다. 그만이 홀로 살아남아 눈 위에 쓰러져 있던 한 여행자를 죽이고 그의 서류와 돈을 빼앗아 캄차카까지 도달했다. 그의 삶은 늘 피로 얼룩져 있었다. 세련된 감성과 예술가의 심장을 지녔던 그는 언제나 야만의 한가운데 갇혀 있었다. 살기 위해서는 죽여야 했다. 그는 그 여행자를 죽였고 두 명의 러시아 장교와 결투를 벌여 살아남았다.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고 모피 도둑들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그의 뒤로는 러시아와 시베리아를 가로지르는 천년의 길이 놓여 있었다. 그 길로는 돌아갈 수 없었다. 그곳엔 광산과 채찍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나아갈 길은 오직 하나, 얼음으로 뒤덮인 베링해를 넘어 알래스카로 향하는 길뿐이었다. 그 길은 야만에서 더 깊은 야만으로 이어졌다. 썩은 식량과 썩은 물, 끝없는 폭풍 속에서 배는 부서지고 사람들은 짐승으로 변해갔다. 3번이나 그는 캄차카에서 출항했으나 3번 모두 죽음과 고통만을 거쳐 돌아와야 했다. 다시 4번째, 마지막 항해였다. 그는 전설로만 들리던 바다표범 섬을 발견했으나 다른 이들이 부와 향락을 좇아 캄차카로 돌아갈 때 그는 결심했다.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유럽으로 향하려면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그는 배를 바꿔 타고 이 어두운 신대륙에 남았다. 그의 동료들은 슬라브 사냥꾼, 러시아의 모험가, 몽골인 타타르인, 그리고 시베리아의 원주민들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땅의 야만족들을 학살하며 핏빛 길을 열어갔다. 모피를 바치지 않는 마을은 모조리 불태워졌고 그러다 그들 또한 복수를 당해 전멸했다. 그때 그는 핀란드인 한 명과 함께 살아남았다. 그들은 외딴 알류산 섬에서 겨울을 났다. 굶주림과 고립 속에서 눈보라에 갇힌 채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었다. 봄이 되어 다른 모피선이 우연히 그들을 발견했다. 그것은 1000번에 한 번 있을 법한 행운이었다. 그러나 언제나 야만은 그를 애워쌌다. 그는 배를 옮겨 타며 결코 뒤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다 남쪽으로 향하는 탐험선에 오르게 되었다. 그들은 알래스카 해안을 따라 내려가며 끝없이 나타나는 만족과 싸워야 했다. 어느 항구마다 전쟁이었고 폭풍이었다. 언제나 하늘은 분노했고 언제나 전투의 함성이 파도 소리와 섞여 울려 퍼졌다. 그들이 맞닥뜨린 것은 문명이 아니라 전쟁 칠한 얼굴로 돌진해오는 원주민들의 무리였다. 그들은 총과 화약으로 싸웠고 바다는 피로 물들었다. 남쪽 끝,
전설의 땅 캘리포니아에 이르렀을 때 그는 희망을 품었다. 그곳엔 멕시코에서 올라온 스페인 사람들도 있다. 그들과 만난다면 그 길로 멕시코로 그리고 유럽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스페인인은 없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또 다른 벽, 모자비아냐만의 장벽뿐이었다. 그 땅의 원주민들은 바다를 따라 들어온 낯선 이들을 모조리 몰아냈다. 결국 한 척의 배가 잘려나가 모든 선원이 죽었을 때 선장은 탐험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되돌아갔다. 세월이 흘렀다. 그는 테벤코프 휘하에서 미하일롭스키 요새 건설에 참여했다. 그 뒤에는 쿠스코키무 지방에서 2해를 보냈다. 그리고 2번의 여름, 6월이 되면 그는 코체뷰만의 북쪽 끝에 있었다. 그곳은 무역의 중심지였다. 시베리아의 사슴가죽, 디오미드 제도의 상아, 북극해 연안의 바다코끼리 가죽,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석등과 영국산 사냥칼 한 자루까지 모두 이곳으로 흘러들었다. 그는 그곳에서 배웠다. 지리를, 세상의 모양을, 사람들의 길을, 노튼만에서 온 에스키모, 세인트로렌스 섬과 킹섬에서 온 사람들, 웨일즈국과 베로곳에서 온 이들, 그들로부터 들은 이름들은 모두 달랐지만 거리의 단위는 하루의 잠이었다. 그가 처음으로 세상의 끝을 넘보게 된 곳이었다. 그가 만난 무역상들과 떠돌이 사냥꾼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언제나 같았다. 그들은 자신이 온 곳보다 더 먼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들 중 누군가의 입에서 눈이 푸르고 머리카락이 밝은 색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악마처럼 싸우며 언제나 모피를 찾아다닌다. 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그들은 바로 동쪽 끝에 산다고 했다. 아무도 그들을 본 적은 없었지만 그 소문은 끝없이 퍼져나갔다. 그것은 험난한 공부였다. 낯선 언어와 단위, 전설과 사실이 뒤섞인 이야기 속에서 지리를 배우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잠을 몇 번 자느냐로 거리를 재고 짐승과 산맥과 죽음이 뒤섞인 세상의 끝을 그는 조금씩 그려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한 속삭임을 들었다. 동쪽에는 거대한 강이 있다. 그곳에 푸른 눈의 사람들이 산다. 그 강의 이름은 유콘이다. 그 속삭임이 그의 용기를 다시 일깨웠다. 미하일롭스키 요새 남쪽에는 크윅팍이라 불리는 또 다른 큰 강이 있었다. 러시아인들은 그것을 다른 강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2강이 사실은 하나, 같은 강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수비엔코프는 요새로 돌아왔다. 그리고 1년 동안 원정을 주장했다. 크윅팍을 따라 동쪽으로 가야 한다. 그러던 중 말라코프라는 사내가 나타났다. 러시아 훈혈로 캄차카에서 온 가장 거칠고 잔혹한 자들의 두목이었다. 수비엔코프는 그의 부관이 되었다. 그들은 크윅팍의 거대한 삼각줄을 지나 북쪽 언덕을 따라 올라가며 피로 길을 냈다. 스킨으로 만든 카누에 무역품과 탄약을 가득 싣고 폭넓은 강이 역류하는 물살을 거슬러 수백 마일을 헤쳐나갔다. 그 강은 2마일에서 10마일까지 폭이 넓었고 물의 깊이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었다. 말라코프는 놀라토에 요새를 세우기로 결정했다. 수비엔코프는 더 동쪽으로 가자고 했지만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잠시 머물기로 했다. 봄이 되어 얼음이 녹으면 그때 나는 떠나리라. 크윅팍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허드슨베이 회사의 기지에 닿을 것이다. 말라코프는 크윅팍이 곧 유콘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수비엔코프는 그에게 그 비밀을 말하지 않았다. 요새 건설은 강제 노동이었다. 나무로 쌓은 성벽은 놀라토 인디언들의 한숨과 신음으로 세워졌다.
그들의 등에 채찍이 떨어졌고 바다의 약탈자들이 그 채찍을 휘둘렀다. 도망치는 자들은 붙잡혀와서 요새 앞에 묶인 채 채찍으로 찢겼다. 그들의 부족은 그 참상을 지켜보았다. 2명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몇 명은 영원히 불구가 되었으며 나머지는 두려움에 도망치지 못했다. 눈이 내릴 무렵 요새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모피의 계절이었다. 부족에게 무거운 곡물이 부과되었다. 그들은 맞고 채찍질 당하고 여인과 아이들은 볼모로 잡혔다.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그들을 학대했다. 그것은 피의 씨앗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피의 수확이 돌아온 것이다. 요새는 불타올랐다. 그 불빛 아래 모피 도둑의 절반은 죽었고 나머지 절반은 고문 끝에 죽었다. 지금 살아있는 자는 수비 앵코프와 큰 이반 뿐이었다. 하지만 이반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눈밭에 뒹구는 그의 몸은 신음과 비명만을 내뱉고 있었다. 수비 앵코프는 야카가의 시선을 느꼈다. 그가 비웃듯 이를 드러내며 웃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도 자신이 때렸던 채찍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가 자신을 향해 복수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마카무크에게 호소할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소용없을 것이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그는 사로잡힌 몸으로 눈밭에 앉아 생각을 거듭했다. 죽더라도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은 없을까? 묶인 팔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술록 가죽으로 묶인 끈은 너무 단단했다. 그러다 하나의 생각이 번쩍 떠올랐다. 그는 손짓으로 마카무크를 불렀다. 그리고 해안 언어를 아는 통역자를 데려오게 했다. 마카무크, 그가 말했다. 나는 죽을 생각이 없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나를 죽이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나는 죽지 않는다. 나만이 알고 있는 위대한 약을 가지고 있지. 마카무크가 물었다. 그 약이란 무엇이냐? 아주 신비한 약이다. 그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말을 이었다. 이 약을 피부에 바르면 피부가 돌처럼 쇠처럼 단단해진다. 그 어떤 칼이나 도끼도 베지 못하지. 네가 가진 강철칼조차 진흙처럼 무력해질 거다. 그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마. 대신 무엇을 내게 주겠느냐? 마카무크는 대답했다. 네 목숨을 주겠다. 수비 앵코프는 비웃듯 말했다. 그리고 내 생은 네 집의 노예로 끝나겠지? 그래, 네가 살아있는 한 마리다. 사일. 그는 더욱 크게 웃었다. 내 손과 발을 풀어라. 그럼 제대로 이야기해보자. 마카무크는 신호를 보냈다. 끈이 풀리자 수비엔코프는 담배를 말아 피웠다. 마카무크가 말했다. 그런 약 따윈 있을 수 없다. 칼날보다 강한 약이란 없다. 그의 말투엔 의심이 섞여 있었지만 그동안 모피 도둑들이 보여준 괴이한 일들을 생각하면 마냥 부정할 수도 없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네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하지만 노예는 아니다. 그보다 더 원한다. 수비엔코프는 마치 여우처럼 침착하게 말했다. 이건 아주 강력한 약이니까. 난 썰매와 개들을 원한다. 그리고 사냥꾼 6명을 붙여 요새에서 하루 거리만큼만 나를 안전하게 내려다 주게 하라. 안 된다. 넌 이곳에 남아 우리에게 그 마법을 가르쳐야 한다. 그는 어깨를 으쓱였다.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고통으로 찢겨가는 이반의 몸을 무심히 바라봤다. 마카무크는 그를 믿지 못하면서도 완전히 부정하지 못했다. 그는 모피 도둑들이 보여준 수많은 기이한 일들을 떠올리며 혹시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 잠시 침묵하더니 그가 말했다.
좋다. 네 목숨을 살려주겠다. 하지만 노예는 아니다. 수비엔코프는 태연하게 담배를 빨며 대꾸했다. 그걸로는 부족하지. 이건 아주 강력한 약이니까 말이지. 난 썰매 1대와 개 6마리를 원한다. 그리고 나를 보호할 사냥꾼 6명이 필요하다. 그들이 나를 따라 강 하류로 내려가 미하일롭스키 요새에서 하루거리 떨어진 곳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다. 마카무크는 망설였다. 넌 이곳에 남아 우리에게 그 마법을 가르쳐야 한다. 수비엔코프는 어깨를 으쓱하며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그건 네 선택이야. 하지만 늦으면 값이 오른다. 그는 태연히 말했다. 썰매의 2대를 달라. 한 대는 나를 위해, 다른 한 대는 내가 받을 모피와 말린 생선을 실을 것이다. 그리고 내 총도 돌려달라. 만약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곧 더 비싸질 거다. 야카가가 마카무크에게 무언가 속삭였다. 마카무크가 물었다. 그 약이 진짜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수비엔코프가 미소를 지었다. 간단하지. 내가 직접 시험해보면 되잖아. 그는 능청스럽게 말했다. 먼저 나는 숲에 들어가서 약초와 열매를 모아야 한다. 그 다음 썰매와 개, 모피, 말린 생선, 총을 준비해라. 사냥꾼 6명도 정해두어라. 모든 것이 준비되면 내가 직접 이 약을 목에 바르고 그 나무 토막 위에 목을 얹겠다. 그때 네가 가장 강한 사내에게 도끼를 들게 해라. 3번 내려치게 하지. 3번 말이다. 그리고 네 손으로 쳐라. 직접 보는 게 더 확실하겠지. 마카무크는 넋을 잃은 듯 그 말을 들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탐욕이 뒤섞여 있었다. 좋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어서 약을 만들어라. 수비엔코프는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속으로는 조심스러웠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절박한 연극이었다. 그는 태연하게 덧붙였다. 하지만 네가 늦게 결정했으니 내 약은 기분이 상했다. 그 불쾌함을 달래려면 내 딸을 내게 달라.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여자는 한쪽 눈이 돌아가 있고 입에는 이빨 대신 송곳니가 삐죽 나온 흉한 얼굴이었다. 마카무크는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수비엔코프는 태연히 또 담배를 피웠다. 빨리 결정해라. 안 그러면 더 많은 걸 요구하겠어. 그는 순간 눈앞의 풍경이 사라지고 멀리 고향이 떠올랐다. 그리고 파리의 한 무도회장, 그가 젊은 시절 사랑했던 춤추는 여인, 그 여인의 웃음소리와 노래가 잠시 눈 속에 냉혹한 현실을 덮었다. 그 아이로 무엇을 하려는 거냐? 마카무크가 물었다. 강을 내려갈 때 데려갈 것이다. 그가 대답했다. 괜찮은 아내가 될 거야. 내 약의 위대함에 걸맞은 혼인이지. 그는 입가에 미소를 띠고 옛 노래 한 소절을 흥얼거렸다. 마치 죽음이 아닌 과거의 추억 속을 걷는 사람처럼. 좋다. 마카무크가 마침내 말했다. 그 아이를 너에게 주겠다. 하지만 도끼는 내가 직접 휘두르겠다. 좋아. 하지만 매번 도끼를 내리칠 때마다 내가 새 약을 다시 발라야 한다. 실수하면 곤란하니까. 좋다. 네가 말한 대로 하겠다. 마카무크는 즉시 사냥꾼들에게 명령했다. 숲으로 데려가라. 도망치지 못하게 스무명을 붙여라. 야카가가 마카무크의 귀에 속삭였다. 그의 약이 정말이라면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마카무크는 고민스레 대답했다. 그의 약이 몸을 모두 덮는다면 우린 손도 대지 못할 것이다. 야카가가 비열하게 웃었다. 모든 곳에 바를 순 없겠지. 귀나 눈 같은 데는 약이 너무 강하다고 바르지 못할 거야. 그럼 창으로 찔러 죽이면 되지. 마카무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내 말이 옳다. 그렇게 하자. 한편 수비엔코프는 숲속에서 약초를 모으는 척 했다. 그는 손에 잡히는 대로 가져왔다. 가문비나무의 바늘, 버드나무 껍질, 자작나무 껍질 조각, 그리고 눈 아래 묻혀있던 이끼 열매들. 그가 명령하자 사냥꾼들이 그것들을 캐냈다. 몇 개의 얼어붙은 뿌리를 더해 그는 솥 안에 넣었다. 마카무크와 야카가가 그의 곁에 쪼그리고 앉아 그가 넣는 재료들을 하나하나 지켜봤다. 이끼 열매를 가장 먼저 넣어야 한다. 그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그리고 그래, 한 가지를 더. 사람의 손가락이 필요하다. 야카가 네 손가락을 주겠나? 야카가가 이를 드러내며 손을 뒤로 감췄다. 작은 손가락이면 충분하다. 그가 달랬지만 야카가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카무크가 명령했다. 야카가 손가락을 내놔라. 야카가가 코웃음을 쳤다. 여기 죽은 손가락이 널려있잖아. 그는 눈 속의 시체들을 가리켰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가락이어야 한다. 수비엔코프가 말했다. 야카가가 미소를 지었다. 좋다. 그는 큰 이반에게 다가가 그의 손가락 하나를 잘라왔다. 아직 살아있다. 그가 말하며 잘린 손가락을 던졌다. 게다가 크기도 크다. 수비엔코프는 그것을 솥 아래 불에 던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파리에서 배운 프랑스의 사랑 노래였다. 그는 진지한 얼굴로 주문처럼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가 들어가야만 약이 완성된다. 이 말들이야말로 약의 힘이야. 마카무크가 말했다. 그 주문을 천천히 말해봐라. 내가 외울 수 있게. 시험이 끝난 뒤에 알려주마. 도끼가 3번 내 목을 치고도 내가 살아있다면 그때 비밀을 가르쳐주지. 마카무크가 불안하게 물었다. 만약 그 약이 가짜라면? 수비엔코프는 분노한 듯 외쳤다. 내 약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그땐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저 사람처럼 천천히 잘라 죽여라. 그는 피투성이로 쓰러진 입안을 가리켰다. 이제 약이 식었다. 보라, 이렇게 목에 바르는 것이다. 그는 엄숙한 표정으로 마르세이지의 한 구절을 중얼거리며 그 끔찍한 혼합물을 자신의 목에 문질렀다. 그때 고통에 시달리던 입안이 마지막 힘을 내며 비명을 질렀다. 그 거대한 몸이 눈밭 위에서 뒤틀리고 사람들은 놀라 환호했다. 수비엔코프는 속이 뒤틀렸지만 표정을 감추며 외쳤다. 그만 끝내라. 조용히 해라. 야카가가 도끼를 들어 그를 끝내자 수비엔코프는 마카무크에게 말했다. 자, 이제 네가 도끼를 들어라. 아이 장난처럼 대충 치지 말고 진짜 사내답게 내리쳐라. 마카무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껏 통나무를 2번 내려쳤다. 두꺼운 나무 조각이 튀었다. 좋아, 이제 준비가 됐군. 수비엔코프는 말했다. 이제 네가 나를 치면 된다. 하지만 조심해라. 내 약이 너무 강해서 도끼가 내 목에서 튕겨나가 너를 다치게 할 수도 있다. 그는 눈길을 돌려 모피와 말린 생선으로 가득한 썰매를 바라봤다. 그 위엔 자신의 총이 놓여 있었고 사냥꾼 6명이 그 옆에 서 있었다. 그 여자는 어디 있지? 그가 물었다. 그녀를 썰매 앞으로 데려와라. 시험은 그녀가 보는 앞에서 해야지. 모든 준비가 끝났다. 수비엔코프는 눈 위에 몸을 눕히고 통나무 위에 머리를 올렸다. 마치 오랜 피로 끝에 잠드는 사람처럼 평온한 얼굴이었다. 마카무크, 내 힘을 비웃는다. 자, 쳐라. 세게. 그는 손을 들었다. 그리고 도끼가 내려왔다. 날카로운 철이 찬 공기를 가르며 떨어졌다. 도끼는 살과 뼈를 단숨에 베어 통나무 깊숙이 밝혔다. 수비엔코프의 머리는 눈 위로 굴러 떨어졌다. 잠시
모든 것이 멎었다. 사람들은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그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고통 없이 한 번의 칼날 아래에서 깨끗하게 죽었다. 그것이 그가 바랐던 방식이었다. 인디언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마카무크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이 조롱당했다는 걸 깨달았다. 그의 이름은 이제 사라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마카무크라 부르지 않았다. 그는 잃어버린 얼굴이 되었다. 그의 수치와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질 것이다. 봄에 연어가 올라오고 여름에 부족들이 모여 무역을 할 때마다 그들은 모닥불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모피 도둑은 고문당하지 않았다. 그는 한 번의 도끼로 평화롭게 죽었다. 그리고 그 도끼를 휘두른 자는 잃어버린 얼굴이라 불리게 되었지.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혹독한 운명 속에서도 인간의 품격을 지키려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 그 마지막 미소가 어쩌면 삶보다 강한 용기였는지도 모르겠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